제가 봤을 때 박상용 검사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 다구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도를 지나치는 것 같아요.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쭉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니까 완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기세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머리를 숙여라.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박상용 검사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상용 검사가 나이가 40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긴 뭐 40대도 나이가 많은 거지. 옛날 같으면 나이가 많은 건데 그래도 81년생이니까 45살이네. 하지만은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586들 눈에 봤을 때에는 81년생, 60년대생도 아니고 70년대생도 아니고 그런데 저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굴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검사스럽단 말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굉장히 패착이고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 왜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껄끄러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지금 박상용을 때려잡는데 박상용을 때려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상용은 뭐와 관련된 수사냐면요. 대장동이 아닙니다. 백현동도 아닙니다. 성남FC는 잊혀진 지가 오래예요. 그다음에 뭐 저기 뭐 위례 이런 거는 있었나 없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이제 다 끝났죠. 이제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이제 파기환송심만 이제 진행되면 되는데 올 스톱.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혐의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쌍방울 대북 송금이거든요. 왜 그럴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혐의들보다도 그만큼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다. 그러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신경을 안 쓰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신경을 안 쓰면 됐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이제 대통령 됐고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 됐는데 뭐 줄림은 어떻고 몸은 어떻고 이렇게 대범하게 나갔으면 됐는데 그런데 뭐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었던 거지. 그 캥기는 게 있었던 거니까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 뭐 내가 대통령 됐잖아. 아, 모르냐? 쌍방울 뭐 그다음에 뭐 공직선거법 뭐 그다음에 뭐 위증교사 이런 거 국민들이 뭐 모르고 찍었습니까? 알고 찍었지? 아, 알고 찍었으면 된 거 아닌가? 이러면서 대범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뭘 또 공소 취소한다라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니까 분명히 이게 제가 봤을 때 덧날 것 같아요. 그러면 쌍방울 관련해서는 뭐가 문제일까? 잘 모르겠어요. 쌍방울 관련해서는 예컨대 북한에서 이거 밖에 뭐 협박이 들어오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그래 그냥 그 뭐 800만 불 보냈어. 그 뭐 끽해봤자 그거 뭐 100억밖에 안 돼. 지금 환율로 쳐봤자 120억밖에 안 돼. 1,500원 쳐도 어쩔래? 뭐 120억인데. 그런데 다 알고 찍은 거잖아. 당신들이 나 다 알고 찍은 거잖아. 그래서 나 대통령 됐잖아. 어쩔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뭐 꾀갱하고 쏙 들어가고 뭐 그래도 뭐 지구는 돈다 뭐 갈릴레오처럼 이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민감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옛날 이야기를 다시 다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간단하게만 복귀해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김성태가 뭐라고 그랬냐면 김성태한테 그 북한에서 이제 북한이 이제 김성태가 돈줄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김성태한테 방북 비용으로 몇 개를 요구했냐면 5개를 요구했대요. 500만 불을. 그러니까 그때 김성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성태가 이것들이 누구를 호구로 알아? 너는 남자도 아니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때 누구였더라 이제 이름 누구만 까먹었는데 북한 사람들이 김성태한테 그 지사님 방북하시려면 이게 머니가 필요한데 뭐 벤츠도 필요하고 헬기도 날아가야 되고 그럼 얼마나 필요하느냐 500만 불 5장. 그러니까 김성태가 화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요? 나를 호구로 알아? 그래가지고 안 돼야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회장이. 그래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처음에 생각했던 건요. 한 장이었대요. 한 장.
100만 불. 뭐 쌍방울이 뭐 이렇게 큰 회사입니까? 삼성전자 뭐 지금 현대자동차, SK같이 뭐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은 회사입니까? 100만 불 그다음에 이제 100만 불 가지고 또 북한 보내려면 얼마나 그게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장 생각했대요. 100만 불, 200만 불.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00개 이하로는 303개 이하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김 회장이 그 북한의 태도를 딱 보고 쟤네들이 진짜 3개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보다. 아마 위원장님한테 3개 정도는 받을 겁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한 5개 받으면 김성태가 호구라서 5개 정도 받으면 뭐 한 200만 불 중에 또 반땡 해가지고 입마에 포켓 하려고 그랬나? 그건 모르겠는데 딱 보니까 3장은 줘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300만 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짠하고 나타났느냐? 리오남이 나타난 거예요. 리오남 제가 옛날에 재작년인가 언젠가 재작년쯤 됐겠네 벌써. 그때 막 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야기 나올 때 제가 리오남 관련된 기사가 여기저기에 막 있는 거 다 그냥 긁어보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드리면 리오남이 몇 살이냐면은 1953년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6년이니까 벌써 73살이 됐네. 그런데 이런 게 있었던 거는 뭐 2019년, 18년 막 이때였으니까 그때는 아직 60대였겠죠. 근데 어쨌든 리오남은 어떤 사람이냐?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데 그런데 커리어가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느냐? 아버지는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군인이었는데 상당히 웬만한 정도 계급은 됐던 것 같아요. 아주 탑 클래스였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리오남 자체가 되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남이 대학을 어디 나왔냐? 김대 나왔어요. 김대. 김대가 어디입니까? 김일성대학. 김일성대학 정치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리오남이 머리가 되게 좋은가 봐요. 처음에는 김일성대학에서 교수까지 했었어요. 정치경제학 전공.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하고 있었던 건데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너 그만하고 이거 해 그러면 따라야 되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리오남 입장에서는 계속 교수하고 공부하고 이게 더 적성에 맞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리오남을 어제 말씀드렸던 리선실과 마찬가지로 공작원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리오남이 얼마나 잘 나간 사람이었는지는 누구를 보면 아느냐? 그 장인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사법시험 붙고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뭐 그러면 뭐 좋은 집안에서 그 우리 사위 하자 해가지고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 않습니까? 리오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리오남의 장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중앙검찰소장을 했대요. 중앙검찰소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나라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우리로 치면 거의 뭐 그 검찰총장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리오남 장인이 또 뭐 했던 사람이냐면 함경남도의 당석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경남도 당석이면은 우리로 치면은 함경남도 도지사보다도 더 높은 게 그게 그 당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공산당의 그 북조선 그 공산당의 북조선 노동당이겠죠. 공산당이 없고 그 북조선 그 노동당의 굉장히 하이 클래스, 하이 랭킹에 있었던 사람이 딱 보니까 이제 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딸도 똑똑한 것 같아요. 그 딸도 노동신문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조중동 같은 기자가 아니에요. 북한의 공산국가의 기자는 어떻게 보면 공산당원이에요. 그건 기관지니까. 우리랑 언론이 또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우리 딸내미 아주 뭐 이쁜지 안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똑똑해가지고 노동신문의 기자를 하고 있는 우리 딸내미한테 그 걸맞는 아주 그냥 뭐 똑똑한 동무 어디 있나 봤더니 리오남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리오남 그 잡아다가 이제 자기 딸이랑 뭐 그 엘리트끼리 북한의 엘리트끼리 결혼한 거예요. 그래야 처음에는 리오남이 뭘 했냐면은 교수하다가 김일성대학 교수하다가 동무 공작원 하시라요 해가지고 공작원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여기 뭐 북풍 뭐 흑금성 막 그다음에 무슨 뭐 그다음에 뭐 한국하고 뭐 북한하고 무슨 CF 찍고 온갖 군대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 사람이 그게 리오남이거든요. 리오남의 이름이 3개인데 드러난 것만
몇 개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리호남, 리철, 리철운 이렇게 이름이 우리 그 당국에서 파악한 이름만 3개고요. 여권은 10개인지 20개인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그 마닐라에 필리핀 마닐라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봤느냐? 방용철이 봤어요. 방용철은 누굽니까? 김성태 회장 밑에 쌍방울 부회장 아니겠습니까? 방용철 부회장이 위챗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애플리케이션인가? 그 위챗을 통해 가지고 리오남하고 그 통화를 갖다 한 거예요. 리오남 동지 뭐 300만 불 달래매. 일단 필리핀에 오시면 마닐라에 오시면 우리 회장님이 70만 불 갖고 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려면 가져가고 다음에 줄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돈 더 밝히지 않을까? 북한의 공산당원들이 오히려 돈을 더 밝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70만 불 그러니까 그냥 눈에 그냥 불을 켜고 필리핀 마닐라 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야기냐? 방용철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방용철이 김성태 회장이 묵고 있었던 호텔 어느 호텔인지까지도 제가 다 조사했었는데 다 옛날 노트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찾기도 귀찮고 해가지고 그냥 옛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김성태 회장이 마닐라에 있는 좋은 호텔에 묵었겠죠. 그 다음에 룸도 뭐 저희 같은 사람이 묵는 무슨 디럭스 룸이나 이런 데 묵었겠습니까? 최소한 스위트 룸에 묵었겠지. 널찍한 룸, 뭐 그 다음에 거실도 있고. 회장인데. 아무리 쌍방울이지만 회장인데. 그러니까 1층에 방용철이 딱 있으니까 리오남이 딱 나타난 거야. 리오남이 나타났는데 반바지인가 그렇고 아주 복장이 불량했대요. 우리 회장님 만나러 오시는데 리오남 동무가 그냥 반바지에 그냥 티셔츠 깨짝깨짝 입고 그 다음에 모자는 안 썼는데 뭘 들고 있었느냐? 손가방을 들고 있었대. 손가방. 그런 이야기를 다 방용철이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김성태 회장 방에 딱 올라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뭐 그 리오남 동무가 뭐 김성태 회장하고 뭐 말 섞고 싶겠습니까? 빨리 이거나 챙겨가지고 갔으면 좋겠지. 말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김성태 회장이 저기 저거 가져가시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죠? 그 비싼 술들, 뭐 로얄 살루트나 조니 워커나 그다음 또 뭐지 발렌타인 30년 이런 거를 딱 사면 그 면세점 가면 뭐 선생님 이거 좀 사세요 해서 뭔데요? 그러면 이거 발렌타인 30년인데 저 술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너보고 마시래 그냥 선물 주시고 그러면 이 술을 사면 요거를 준다라고 딱 하는데 그게 뭡니까? 가방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가방이 이뻤어. 그래가지고 술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술은 탐나지 않는데 저 가방이 탐나네? 해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발렌타인 30년 하나 사자 해가지고 왜냐하면 가방 얻으려고. 그런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은 어차피 술 안 마시니까 저는 집에서 술 마셔본 적이 거의 없는데 어떤 술만 마시냐면은 여름에 맥주 한 잔은 마셔요. 맥주 마시면 시원하니까. 근데 집에 뭐 양주, 뭐 발렌타인, 그 다음에 로얄 살루트 38년 막 이런 거 그 외국 나갔다 오면 그냥 한 병씩 사오거든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하냐면 그냥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저도 그 가방 때문에 산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술은 선물 주고 가방을 갖다가 뭐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또 집에 두면 또 쓰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가방에다가 70만 불 쟁여가지고 리오남을 줬다라고 누가 이야기했는가? 방용철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종석 국정원장은 리오남이 그때 그 제2차 아태 무슨 회의가 있었을 때 리오남이 마닐라에 있지 않았다. 그 근거는 뭐냐? 그 리오남이 입국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오남의 이름이 몇 개다? 3개다. 그 다음에 마음만 먹으면 3개가 아니라 300개, 3000개도 만들 수 있지. 북한인데. 그 다음에 여권도 없다. 당연하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필리핀 가면 당연히 흔적이 남겠지만 북한의 리오남 같은 사람이 그게 흔적이 남게 하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아마추어 같이 우린 모두가 아마추어야 뭐 이런 건가? 뭐 이승철입니까? 아마추어 노래 부르게? 우리나라도요. 국정원의 그 요원들 이른바 공작관들은 그 우리나라 공작관들도 이런 식으로 인처리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정원장님이 리오남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야. 그 근거가 뭐냐? 그 기록이 없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기록이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방용철이 받대는 거잖아요. 김성태가 받대는 거잖아요. 내가 받대는데 왜 나보고 없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뭐 귀신인가? 헛것을 봤나? 선망증세가 있었나? 방용철도 막 성망증세가 있고 김성태도 막 선망증세가 있어. 근데 깨보니까 70만으로 없어졌네? 이런 겁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방용철이 검찰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법전 TV 같은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냥 막 낄낄거리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방용철이 이러한 이야기를 어디서 했냐면요.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야기했어요.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선서합니다. 나는 거짓말하면 처벌받겠습니다라고 선서하고 그 방용철이 내가 그때 필리핀 갔었는데 마닐라 갔었는데 그 호텔 호텔 사진은 기억이 나네. 제가 이렇게 막 사진 찍어가지고 옛날에 정법전 TV 할 때는 막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PD님 옆에 있어가지고 그 사진도 기억이 나네. 그 호텔 가가지고 그게 무슨 이름도 막 기억이 날락말락하네. 그 이야기를 그 법정에서 선서하고 했다고요. 만약에 이종석 국정원장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방용철은요 처벌받습니다.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방용철이 지금에 와가지고 내가 한 이야기 다 뻥이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갖다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가 인구의 사람들 입에 막 회자되는 게 그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은 일입니까? 부담스러운 일일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젠 잊기로 해요. 이젠 잊어야 해요. 사람 없는 성당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잊혀지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베스트 아닌가? 근데 왜 자꾸 생각나게 하지? 그게 왜 그러는가? 그게 서민석 변호사가 녹취 파일을 깠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 라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민석 변호사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인가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박상용 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 서 변호사님이 아주 점잖게 검사님 저 서민석입니다. 그러면 네네. 그런데 박상용 입장에서는 아무리 피의자의 변호인이지만 서민석 변호사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첫 번째 대학교 선배예요.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법연수원도 당연히 선배 아니겠습니까? 박상용이 몇 기냐면요. 사법연수원 38기예요. 그러면 서민석은 몇 기냐? 23기예요. 15기수가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예컨대 제가 막 말을 갖다 제가 막 더듬으면서 저기 박 검사님 근데요 제가 정혁진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저는요 누구야 이화영 씨의 변호인입니다. 이러면은 누군지 찾아볼 거 아니에요. 정혁진이가 누구야 도대체 듣보잡 변호사 누구야? 봤더니 커리어도 그냥 그저 그래. 네 왜 그러는데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서민석 변호사 커리어를 쭉 보니까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도 서 변호사가 그냥 급보자 변호사가 아니고 판사 출신이네. 부장까지 했네. 초임도 이렇고 커리어가 아주 좋네. 그러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우를 해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서 변호사님이 커리어도 좋고 시험도 일찍 붙고 부장 판사까지 하시고 아주 커리어가 끝내주는 분인데 그런데 서민석 변호사가 겸손해. 저기 박 검사님 내가 말이야 내가 23기고 당신 38기잖아. 그러면 내 말 좀 들어줘야 돼. 이런 식이 아니고 공손하게. 검사님 근데 저희 이화영 피의자 이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박상용 이야기에 따르면요. 서민석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 같은 서면을 내기 전에 항상 박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의견서 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게 좀 무리한 거 아닙니까? 무례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좋게 봤네.
왜 좋게 봤습니까? 그 커리어가 대단한 변호사님인데 굉장히 겸손하고 점잖으시네. 그 다음에 서민석 변호사가 23기인데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다고요? 이원석. 이원석 몇 기였다고요? 27기. 그러니까 박상용 입장에서는 우리 총장님보다도 기수가 4개나 빠른 기수인데 되게 겸손하시네. 그럼 나도 정중하게 해야지.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게 나오면 나도 무례하게 나가고 싶고, 그 다음에 되게 높은 사람이 나한테 이 변호사님 맞게 고개를 갖다 이렇게 막 45도로 굽히시면 저는 90도로 굽혀야 되잖아요.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박상용이. 그러면서 피의자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진실 발견에 협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법조 대선배고 20년 넘게 그 고위 법관까지 하셨던 분이고 우리 총장님보다도 선배고,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를 어떻게 했다? 리스펙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해도 잘 받아주고 이런 뭐 물어봐도 그렇고 저런 거 물어봐도 그렇고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그 박상용은요 빡 돌았어요. 왜 빡 돌았습니까? 녹취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검사나 이제 뭐 판사한테도 전화를 해요. 할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판사님이 나한테 전화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좀 게으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 준비가 덜 됐어. 그래서 그날도 재판 준비가 덜 됐으니까 눈이 번쩍 떠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사무실에 빨리 가서 조금 더 다다다닥 정리하고 서면 써가지고 판사님한테 늦었지만 이거 저희 의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 가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딱 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그 사무실 출근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로. 그래서 누가 전화를 했나 봤더니 판사님이야, 그 재판장이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아이고 변호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그런데요 그랬더니 왜 이 사람이 왜 서면 안 낸다고 뭐라고 그럴래나 왜 그러지 그랬는데, 그 양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 판사님이 근데 변호사님 굉장히 죄송한데 자기한테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재판 좀 미뤄주겠대. 어쨌든 결국은 다 사람 사는 일이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사이에서는요 서로 간에 소통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진짜로 제가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드리는 게 단 한 번도 판사나 검사나 아니면 우리 클라이언트하고 이야기할 때도 녹음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할 줄 몰라서 그랬어. 사실은 하는 거 귀찮아서 그랬어. 근데 서민석 변호사 그 점잖은 사람이, 점잖은 줄 알았던 사람이 그 녹음을 했어. 언제? 2023년 6월 19일. 이게 2023년 6월 19일에 있었던 대화였대요. 그러니까 박상용 입장에서는 뒤통수한테 그냥 대차게 얻어맞은 거야. 그러면서 박상용은 제 생각에는 강선우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선우도 뒤통수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기 찾아가가지고 의원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만약에 녹음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녹음된 줄 알았으면? 녹음된 줄 알았으면은 박상용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다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서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녹음하는 사람이네. 근데 녹음하는 건 좋아요. 그래도 녹음을 했어도 다른 사람이 그거를 녹음한 다음에 이런 의미는 그 아주 100% 선회하면 녹음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 혼자만 들어.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빠뜨리는 거 있을까봐 검사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이야기했지. 내가 혹시 놓칠까봐 녹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들어보고 해가지고 검사님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의견서에 담기 위해서 녹음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변명이라면 변명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깠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서민석은 왜 이런 이야기를 깠겠는가? 그거는요 눈이 멀어서 그래요. 무슨 눈이 멀었습니까? 정치의 눈이 멀어서.
그래가지고 서민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막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던 거는 언제였냐면 2023년이었어요. 2023년 7월, 8월 이때 그때 이화영 그 와이프가 막 법정에서 막 그 뭐 이렇게 싸우면서 그러면서 저런 변호사 잘라버리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서민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잠깐 있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서민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문에 언론에 등장했던 거는 그거로부터 몇 달 뒤에 있었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서민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론에 등장한 거는요. 언제였느냐? 올 1월 달이었어요. 올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6년 1월 달에 정청래 그 민주당 대표가 법률특보를 임명합니다. 그 법률특보가 임명됐는데 그 임명된 법률특보가 누구냐? 그게 서민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게 드러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2월 초가 딱 되고 그러면서 서민석이 어떻게 됐느냐? 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법률특보인데 나 출마하겠습니다. 어디로 출마합니까? 청주시장으로 출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이 청주니까. 그러니까 막 부둥부둥부둥 막 그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그 아주 그냥 민주당 내 여론이 아주 나빠졌어요. 국민의힘 차라리 가만히 있었다니까. 민주당에서 왜 여론이 나빠졌습니까? 서민석 많이 들어봤던 사람인데 누구였지? 이화영 그 뭐야 변호인 하다가 잘린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우리 이재명 대통령 공격했던 사람 아니냐. 그래가지고 서민석 변호사가 정청래 법률특보로 임명된 게 1월 29일인데 사퇴한 게 언제냐면 2월 13일 날 사퇴했어요. 딱 보름 민주당 당대표 그 법률특보하고 사퇴를 갖다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랬기 때문에 서민석이라고 한 사람이 그냥 청주시장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런저런 무리가 다시 이제 다 오픈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꿈을 갖다가 접었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민석이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청주시장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이번에 그냥 전국이 다 파랗게 싹쓸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청주시장 내가 주술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아깝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화영 그 변호인 했다고 그때 그런 일 있었다고 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내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 나한테 녹취 파일이 있지. 그래가지고 그걸 딱 들고 갔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요. 제가 확신하건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이 완전히 오픈이 되면 예컨대 저는 그 김병기 의원이 녹음한 거 그거 다 들어봤습니다. 그거는 다 그 인터넷에 떠 있어요.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 녹취록으로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쭉 들어보고 읽어보고 그러면 강선우 마음이 이랬구나. 김병기는 왜 이랬을까. 이런 게 가감없이 전달이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것도 이 그 케이스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쫙 오픈이 되면 진짜로 그 박상용이 강압적이고 또는 회유하는 그런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토막토막 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그러니까 박상용한테 불리한 부분만 딱 짜집게 한다라고 하는, 편집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민석이 언론에 이름이 나오는 게 3번 있었다고요? 첫 번째는 언제였다? 이화영 부지사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자백이 나왔을 때 그때 막 이것저것 막 그때 그냥 한창 서민석 이름 나오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잘렸다. 그거 실질적으로는 잘린 거죠. 본인은 스스로 사임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사임했느냐? 당사자하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졌다. 당사자가 아니고 당사자의 와이프하고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사자 와이프가, 그러니까 이화영 씨의 부인이 계속 나를 갖다가 씹고 다닌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더 이상 변호사 할 수 없다. 그래서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름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올 초에, 청주시장 어쩌고. 그런데 그 중간에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 게 언제였다고 그랬습니까? 2023년 11월 30일자였어요.
2023년 3년 전에 11월 30일자 그 한번 네이버나 구글 한번 쳐보세요. 서민석 치고 공수처장 쳐보세요. 그러면 2023년 11월 30일에 어떤 기사가 쫙 뜨냐면 공수처장 후보자로 8명이 이제 셀렉트가 됐다라는 기사가 떠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2023년에 초대 공수처장 임기 끝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러나고 두 번째 공수처장을 뽑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8명을 갖다가 일단 선출한 거예요. 1차 후보. 그래서 결국은 누가 그 공수처장이 됐습니까? 판사 출신의 오동훈 변호사가 그 공수처장 돼가지고 지금까지 공수처장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공수처장 1차 후보자 명단에 누가 들어있느냐? 첫 번째 김태규. 김태규가 누굽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그 당시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김태규가 공수처장 될래나? 그랬는데 김태규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태규가 뭐가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김태규가 뭐 한다는 겁니까? 김상욱이 울산에서 배지 그냥 던져버리고 울산시장 출마한다는 거고요. 그 자리에 김태규가 출마한다는 거죠. 그 김태규가 공수처장 1차 후보에 이름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오동훈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상규라고 아주대 로스쿨 교수 있는데 한상규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름이 들어있었느냐. 서민석이 그 이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8명 있었는데 판사 출신은 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김태규, 서민석, 오동훈, 한상규 이 4사람이 판사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김태규도 아니고 서민석도 아니고 오동훈이 공수처장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이렇게 그냥 지난 계엄 과정에서 그냥 온갖 그냥 그런 걸 갖다 다 튀긴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3년 11월 30일에 나 공수처장 하고 싶습니다라고 손들었던 사람이 누구다? 서민석이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다?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마 서민석은 내가 공수처장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서민석이 연수원 몇 기라고요? 23기라고요. 사법연수원 23기에 누가 있습니까? 강용석 변호사도 있고요. 누구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사법연수원 23기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다? 대통령 윤석열이다. 쉽게 말하면 서민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 내 동기가 성열이 형이 연수원은 동기야. 서울대 법대는 선배야. 몇 년 선배냐? 6년 선배야. 그 다음에 윤 대통령 넓게 보면 충청도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준 교수님이 저기 충남 논산인가 어딘가 그렇다면서요. 그 다음에 서민석도 넓게 보면이 아니라 난 청주야, 청주. 충청남도는 아니지만 충청북도야. 그러면 충청남도 북도 합치면 충청도지. 그러니까 이게 되네. 윤 대통령님하고 연수원 동기야. 대학교는 후배고 연수원은 동기야. 그 다음에 같은 충청도야. 그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윤 대통령님 나 공수처장으로 뽑아주세요. 그러면서 그 공수처장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서민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서민석 변호사가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싹 바뀌니까 어떻게 하겠다? 청주시장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청주시장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나 법률 특보 좀 시켜줘. 백을 썼을 거예요. 서민석이 어떻게 백을 썼겠습니까? 누구한테 백을 썼겠습니까? 박지원 의원한테 백을 썼겠지. 박지원 의원한테 왜 백을 썼겠습니까? 서민석 변호사의 장인어른이 신건 의원이에요. 신건 의원. 돌아가신 국정원장 출신의 법무부 차관도 하고 대검 중수부장도 하고 아주 최고위직 검사장까지 하셨던 신건 변호사가 국정원장까지 하셨는데 그 국정원장 하셨던 신건의 사위가 서민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신건 원장님이 국정원장만 했습니까? 국회의원도 했어요. 몇 대 국회의원이었냐면 18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때 같이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박지원이야. 박지원 의원하고 신건 의원이 18대 때 같이 국회의원 했어요. 같은 호남이고 나이도 비슷해.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아이고 신건 신건 원장은 내 친구 같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박지원 의원이 서민석 변호사 출판 기념회 청주시장 나온다는 출판 기념회에 딱 참석해가지고 청주까지 갔어요. 청주까지 갔어. 내 친구 신건의 사위가 서민석인데 아주 훌륭한 변호사다. 꼭 공천받아서 청주시장 되기를 바란다. 직접 참석. 정청래는 이거만 보냈는데 그 동영상만 보냈는데 박지원 의원은 직접 참석했어요. 그런 사이였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그 서민석 변호사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만약에 계엄을 안 했으면 지금 대통령 누구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가 청주시장 하고 싶었겠습니까?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고 싶었겠지. 그러면 어디 공천을 받고 싶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나랑 연수원 동기고 대학교도 선후배지간이고 뭐 어쨌든 그랬는데 그런데 청주시장 혹시 공천 나 안 주나? 이런 생각을 누구를 보고 있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신건 그 국정원장한테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었대요. 일남 삼녀. 그런데 사위가 그러니까 3명이 있는 거죠. 한 명은 의사, 한 명은 그 돌아가실 때 기준 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서민석, 또 한 명은 모 그룹의 회장님이에요. 그러면 동서가 한 명은 의사고 한 명은 재벌그룹 회장이네. 진짜 재벌그룹. 뭐 저기 그냥 별 볼 일 없는 중견기업 돈좀 있는 그런 데 말고 어디라고 하면 다 아는 우리나라 진짜 대표하는 재벌 그룹의 사위야, 사위. 그 사위가 신건 원장님의 그 사위였단 말이에요. 지금 회장님이. 그럼 그 양반하고 그 서민석 변호사하고는 뭡니까? 그거잖아요. 동서지간이잖아요. 나도 우리 동서가 재벌그룹 회장님은 좋겠네. 진짜 그 재벌그룹 회장님이면 내 동서가 저 그냥 유튜버 안 해. 정범진 TV도 안 하고 다 안 해.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그 뭐 형님 뭐 이러면서 제 형님이라고 쳐요. 형님 그러면서 우리 사무실에 뭐 한 달에 사건 뭐 얼마나치만 좀 부탁해요. 그러면 아이고 이놈아 그러면서 그 형님이 재벌그룹 회장 형님이 한 달에 뭐 한 5억씩만 보내주면 그럼 뭐 그냥 꿀 빨면서 그냥 뭐 명세희 변호사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서민석 변호사는 그렇지 않나? 강직한 분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가진 거 다 가지신 분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까지 청주시장이 뭐라고 청주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청주 출신이신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15년이나 되는 후배를 이렇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박상용도 참 팔자가 드세다. 23기에 또 누가 있느냐? 이성윤도 있어요. 이성윤. 23기하고 박상용하고는 이게 완전히 그 악연이네 악연. 23기의 판사 출신 서민석한테는 이런 식으로 공격당해. 23기의 최고 검사장 출신 이성윤한테는 뭘 당했느냐? 그냥 똥칠한 검사로 그렇게 완전히 망신당해. 이게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학교 15년 후배, 연수원 15년 후배, 그 다음에 뭐 그렇게 그런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 사실을 박상용이 이화영을 어떻게 수사했는지는 서민석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 이야기가 잘못됐거나 그랬다라고 하면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리겠는데 그 전에 서민석 변호사님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다 풀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들어보고 내 예상과 달리 박상용이가 나쁜 놈이네. 그럼 제가 유튜브로 박상용 욕 막 할게요. 얘가 들어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한테도 막 이렇게 뭐 사기치려고 하고 막 그랬네. 그랬다라고 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다 정리해가지고 아주 특집 방송해가지고 박상용 이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서민석 변호사는 이거를 다 푸시기 바랍니다.
그 녹취한 거를 녹음한 거를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간다라고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고. 어쨌든 인간적으로 아유 너무 그냥 그 정치가 뭐길래 뭐 그렇게까지 출세하고 싶나? 서민석 변호사님 정도면은 뭐 그야말로 그냥 충분히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냥 먹고 살만 하겠구만. 내가 딱 봐도 견적이 쫘라락 나오겠구만. 뭘 그런가 뭐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뭐라 그럴까 아유, 학교가 후져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그 학교 출신들은 왜 그렇습니까? 저 포함해가지고 아유 그냥 깝깝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